우측에도 제가 똑같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보안 수사권 이제 없어야 보안 수사권 없는데 우리 홍진영 교수님이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추징가액 산정을 위해서 물건의 도소매 가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출력해가지고 그걸 수사보고로 첨부, 또는 의료과실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와 교과서 논문의 내용을 읽고 그로부터 발췌한 내용을 수사보고로 첨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유승익 교수님께서 이 토론문에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 참조 등 경미한 보안은 보안 수사권이 없이 수행 가능한 검사의 기록 검토 행위이다. 이런 거는 뭐 강제 수사가 아니고 경찰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관련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그냥 기계적으로 딱 서류만 보고 뭐 기소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 그 외에 부수적인 그 물건의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행위, 또는 그 외에 뭐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너가 진짜 뭐 예를 들면 송치홍 부분에 대해서 자백한 것이 진짜 맞냐 아니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한인석 교수님이 저기 한겨레 신문에서 저 인터뷰한 거 제가 읽어보니까 공소청 검사가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한겨레 신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백한 거 맞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행위, 이것을 이제 조사 행위라고 만약에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사 행위라고 만약에 이름 붙여서 만약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10월 1일부터 기능한다, 작동이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뭐 평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뭐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단순히 조사라고 해서 허용을 하고,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이제 검사에게 아예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다라고 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요구만 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안 하고. 수사권이 없는데 그거를 뭐 조사라는 이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상 그게 과연 그냥 조사랄까? 그냥 물어보는 것까지 조사라고 하면 사실 글쎄요, 조사라는 것이 뭐 권한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공소청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권 아니겠습니까? 기소부에 결정을 주는 사안일 텐데 그 자체가 수사가 아니고 단순히 조사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겠죠. 그럼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조사도 너무 수사처럼 보이는 조사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수사로 좀 인식이 됩니다. 제가 자꾸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저께 수사 파트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형사소송법을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수사 개념을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래 알고 있던 수사의 개념은 증거 수집 활동이죠. 증거 수집 활동.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판결에 쓰일 수 있는, 유무죄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증거의 수집 활동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례들은 다 증거 수집 활동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추징금을 얼마를 구형을 할 것인지, 선고를 할 것인지, 이런 거란 말이죠. 다 증거 수집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따르면 당연히 수사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조사라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획득한 자료는 검사가 바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형식적이지만
다시 수사권이 있는 경찰한테 돌려보내서 당신이 다시 한번 수사보고 달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조세범칙 사건이나 이런 것들 있죠. 다른 그 행정기관들에서 하는 것들 다 조사입니다.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향후에 어떤 그 특별 개별 행정개별법에서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향후에 어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추징금이나 이런 거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증거를 바로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수집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검찰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기소해서 증거자료가 만들어지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다 수사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칼럼에 이런 말을 썼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혼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가? 이게 수사인가? 이게 자료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안에 그러니까 혹은 참고 자료를 보는 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원서는 다 피해자들의 몫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재판정에 가면 위수증 같은 것들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니 없니 까네 마네 뭐 이제 이거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으니까 이건 뭐 봐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증거로서 이제 기능하냐 안 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업에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공자와의 맹자와인데 당사자들은 더 그렇겠죠. 이런 부분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 요구권과 보안수사권의 그 애매한 차이 그리고 이게 증거인가 아니면 참고자료인가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같은 것들을 구획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법정에 가서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인터넷 문헌 참고 뭐 기록 뭐 이제 뭐 자백했냐 이거는 그러면 좀 불편해도 우회하면 돼요. 경찰한테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보안수사 요구권처럼 행색을 하는 걸로 갖출 수 있는데 사건을 하다 보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피해자한테 CCTV를 보여줍니다. CCTV가 있다는 걸 피해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뭘 물어요. 근데 CCTV를 다 안 보여줍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검찰 가서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를 다 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기록에는 뭐가 남냐면 CCTV가 있겠죠. 수사 기록에는. 그리고 그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한테 CCTV를 보여주면 뭐라고 물었다라고 나오겠죠. 근데 그 CCTV의 어느 부분을 보여줬는지는 또 특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거를 보여주지 않은 경찰관에게 의도가 있는 건지 실수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뭔가를 차단하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건 사실 수사의 과정에서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써 예견되는 혼란이 있고 그 안에서 이 혼란의 무게를 누가 질 것인가 이 부분을 현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쪽 저쪽 제가 다 공통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우리 오늘 손병호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경수 독박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범죄라는 오염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필터링이 한쪽이 너무 부하가 안 걸리고 잘 필터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국은 한동대 법학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예. 지금 말씀들 듣다 보니까요. 뭐 전에도 다른 데서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수사 개념이 공소관이 수사 지휘를 다 하던 시대에 형사소송법을 쭉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수사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공소관이 전제가 될 경우에 수사의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을 그동안 써오던 수사의 개념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선입견 속에서 길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부분은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권한 행사로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소유지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 수사 같은 것을 공소관이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권한 행사를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공소권 또는 공소유지권 중에 일부로 규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우리 형사 피의자는 헌법 전공하셨으니까 형사 피의자는 헌법상 아주 특별한 권리 보장이 되지, 인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과거의 관념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수사로 보던 것을 수사라 이름 붙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사실상 지금까지는 수사인데 12월 2일부터는 수사라 이름 부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형사 피의자나 뭐 인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로서 만약에 인권 보장되는 그 부분이 헌법상 권리가 이게 말하자면 인권 보장의 어떤 뭐라 말할까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거를 그러면은 말하자면 과거에 수사라 부르던 것을 수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헌법상의 어떤 그 인권 보장, 특별히 우리가 정해놨던 것,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고려나 반성에 기해서 헌법에 들어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헌법적인 어떤 특별한 보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것이 수사가 아니고 조사의 이름으로 하면 굉장한 말하자면 그 헌법적인 인권 보장의 틀을 벗어나서 개인한테 굉장히 침입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는 우리 지금 행정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맞는데요. 어떠신지요? 예. 지금 차장님 말씀은 지금까지의 그 형사사법 절차의 틀 속에서 현재의 헌법 본문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다른 식으로도 읽혀요. 우리 헌법에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공소관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법률을 바꾸는 거니까 인신에 손을 대거나 그 소유권에 손을 대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개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수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을 통제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관이 수사 단계에 미리 개입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논리 구성을 전혀 안 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법 선생님들하고 헌법학자들하고 사이에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지금 문제의 상황인 거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확실히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 생각은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만은 그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주권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전제 위에서 수사 절차법 논의를 해가면서 공소관이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수사라는 식으로 굳이 틀 지울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 틀을 넘어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틀을 넘어서 사실상의 수사를 공소관이 한다. 그럼 그건 공소권 남용으로 그 사건 자체에서 문제 삼을 수 있고 공소권 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 왜곡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출범을 시키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빨리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좀 해결해 가자. 누가 책임질지를 빨리 정하자. 저는 이제 그 취지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플로어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시면은 손 들고 일단 자기 소속하고 간단한 소개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누구한테 말씀 듣고 싶으신지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손 드셨는데 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렉스 마켓 인사이트라는 영문 외신 매체 이우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공정거래 이슈를 주로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검찰 개혁에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공정거래 사건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또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2020년에 대검 예규로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를 기업에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제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다면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형사 리니언시 접수부터 담합 수사, 그 리니언시 1순위, 2순위를 결정하고 기소를 면제하는 결정까지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네네네.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하나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기 이제 이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뭐 교수님들 중에서 누구 한 분이 간략하게. 예. 제가 대검에서 그 논의할 때 그 용역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리니언스를 좀 공부한 적은 있었는데요. 일종의 뭐 유죄협상제죠. 일종의 플리바게닝 형태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결국 그 권한을 중수청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사를 포함하고 있으니 공소청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수사와 기소의 그 양권한을 약간 믹스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수사 기소의 분리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않는 게 되겠죠. 어느 기관이든지 그걸 다 행사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또 질문하시고 싶으시니까 지금까지 앉아 계셨겠죠?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질문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질문을 하자. 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사실은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정적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나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조직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를 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한 명을 놓친다면 진짜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드렸던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변호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외치시나요?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렇게 외치시죠?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12월 2일 이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박용철 교수님, 이국은 교수님, 박재평 교수님, 손병호 변호사님,
이은의 변호사님, 유승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